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주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프로시저 개념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배웠어요. 프로시저 개념을 사용하면요, 어떤 일을 처리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가 또 다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와 함수를 또 보내거나, 아니면 특정 함수가 특정 데이터를 알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게임이 처리하는 걸 보면 클로저 공간 내에 이미 데이터라는 배열이라든지 셀렉티드라는 배열이 있어요. 그 배열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함수들은. 그래서 프로시저 프로그래밍의 단점이라기보다 특징은 뭐냐면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고 두 개가 같이 연동돼야지만 프로시저가 작동하게 돼요. 이 프로시저 작동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데이터 배열에 뭘 채웠어, 뭘 비웠어, 셀렉티드 배열을 어떻게 했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하게 돼요. 함수형의 행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프로시저들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함수형은 인자로 받거나 지역 변수만 사용하는 식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죠. 걔네들 연산을 지향하는 데 비해서 프로시저는 상태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틸리티처럼 특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근데 이게 왜 단점일까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변화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만 바꾸든지 처리를 조금만 바꾸는 걸 데이터가 금방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가 깨지는 효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데이터의 항목을 구성을 변화하거나 또 데이터 자체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흔해요. 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탭 안의 프로시저가 다 깨지는 거죠. 나는 객체 지향을 짜거나 함수 지향을 짜서 프로시저가 탭 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TDD를 사용하면 무조건 프로시저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테스트 메소드 전체는 다 프로시저예요. 왜죠? 테스트 메소드가 알 수 없는 외부 상태의 걸 테스트하는 그 함수, 테스트 함수는 프로시저란 말이에요. 증거, 객체를 바꾸면 테스트 함수가 다 깨져. 다 바꿔야 돼. 그쵸? 테스트 함수를 200개 짰어. 무서워서 객체를 못 바꾼다. 테스트 함수 200개를 다 고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프로시저 함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짜고 TDD를 짜면 TDD의 치명적인 약점인 테스트 함수를 다 고치기라는 일이 생깁니다. 테스트 함수 고치기가 두려워서 오히려 객체를 안 바꾸는 일도 생겨요. 테스트가 너무 많이 걸려 있으면.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다? 팀 내에 캔트백이 있어서 설계를 잘 해놓으면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TDD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메소드를 확정 지었는데 내일 메소드가 바뀌어. 오늘은 다행히 테스트 함수가 5개라서 고쳤는데 내일은 테스트 함수가 20개인데 고쳐서 구조를 바꿔야 돼. 뭐 이런 부채가 계속 쌓인단 말이야. 나중에 겁나 못 바꾸죠. 그래서 테스트 주도를 개발해 나온 테스트 함수가 대표적인 프로시저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프로시저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프로시저를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폭발형 아이템을 넣는다면, 카카오랑 제휴 맺어가지고 라이언이 나오면 화면 전체를 지워주는 아이템을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시저 전체를 다 수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수정할까요? if를 넣어서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아이템 타입이 라이언이라면 이라고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죠? 모든 코드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함수에 다 들어가요. 프로시저 함수에. 나중에 라인하고 제휴하면 어떡해? 아이템 타입이 콘이라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if문을 그런 식으로도 몇 개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라이언이 화면 전체를 지울 때 옆에 있는 코니도 같이 지워지면 코니가 부분을 지우는 건 어떻게 반응되는 거야? 화면 다 지워지고 내려진 거에 그 다음번에 코니가 반응하는 거야? 혹은 다 지운 다음에 코니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겠죠. 예. 단지 if가 추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레거시와의 관계를 재검토해서 걔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게임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호텔 방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 이번 시즌에 새로 오픈한 펜션이 있는데 얼리버드로 성인 2명의 애 하나를 신청할 때만 현대카드 할인이 안 돼. 뭐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프로시저를 짜면 if문이 떡칠이 돼서 못 건드리는 그 코드가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주로 회사에서 레거시 코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무서워, 감싸, 이걸 부르는 함수로. 그 다음에 if로 나눠.
내가 알고 있는 케이스로 if 나눠서 내가 짠 로직 여기다 놓고 옛날 함수 다시 부르는 걸로 쳐. 근데 이걸 까보면 그 함수에 들어갔는데 그 함수도 그렇게 생겼어. 들어가면 또 그렇게 생겼어. 계속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문제 어떻게 일어나요? 왜 얘가 이렇게 넣으면 에러 나요? 자기도 몰라. 까도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프로시저로 짜여있는 대부분의 로직들이 일어나는 일이야. 나중에 복잡성이 폭발해. 복잡성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복잡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복잡성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명은 복잡성 컨트롤 제어에 실패하면 함수형이 됐든 OOP가 됐든 프로시저형이 됐든 다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유지보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복잡성이 더 복잡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그램 왜 복잡해지죠? 왜 복잡해지죠? 내가 분명히 슈퍼 아름다운 아키텍처를 짜는데 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지? 프로그램은 다른 자연계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권을 개입시키고 운영하면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끝없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걸 최대한 둔화시키는 거야. 그럼 엔트로피는 언제 증가하는지를 알아야겠죠?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엔트로피가 언제 증가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스터디에서 배우들 내용인 거예요. 엔트로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미리 빼놓으면 이 동네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방향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은 장치들을 해둠으로써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암만 막아도 여러분들이 내년 되면 프로그램 다시 짜야겠죠. 너무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잘못 짠 프로그램들은요, 엔트로피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빨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 짠 프로그램은 안 버리게 되는 게 아니야. 잘 짠 프로그램도 버려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크로니움 버전 10대 코드 베이스로 지금 크롬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크로니움도요, 버전 20대 코드를 다 버리고 다시 짰단 말이에요. 중간에 또 뭐 했죠? 브링크 엔진 들어왔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더 이상 거기다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다시 짠단 말이에요. 그렇죠? MDN에서 쓰고 있는 모질라 엔진도 마찬가지야. XX 몽키 시리즈의 엔진을 쓰는데 어떤 몽키 시리즈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아이언 몽키 갖다 버리고 그리드 몽키 쓰고 계속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엔트로피 증가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엔트로피 증가했던 모든 코드를 다 버리고 현재 도메인을 기준으로 다시 엔트로피 제로의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또 추가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짜는 건 작동만 하면 되는데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을 컨트롤해서 완화시키고 복잡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하고 또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은 아키텍트라고 그러죠. 그럼 프로그램 짜는 거하고 아키텍처가 뭐가 틀린 거야? 를 배워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코드고 어디까지가 아키텍처지? 라는 개념을 배워가는 게 왜 배우는지부터 이해를 하자면 프로그램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해서 버리게 되니까 엔트로피 증가를 막으려고.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는 어떻게 엔트로피 증가를 막느냐? 역할이라는 걸로 분리해서 막아요. 첫 시간에 배웠지만 역할 어떻게 분리하는 게 제일 좋다? 세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였지? 그 중에 변화율이었죠. 변화율. 그렇죠? 왜 변화율? 이 일 때문에 얘는 변하고 이 일 때문에 얘가 변하는데 변화율이 같은 애들끼리 모으면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딴 애들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엔트로피 증가가 최소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율을 기준으로 역할을 분리해서 역할별로 객체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큰 덩어리로 돼 있어. 사람은 한꺼번에 복잡성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복잡성 폭발이라는 거 프로그램 버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석을 역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 복잡한 건 분석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복잡한 문제를 나눠서 분석해야지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잡한 문제를 나눠서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추상화 도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상화를 할 때 서양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 주요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교환에는 없는데 첫 번째는 카테고라이징이라는 걸 해요. 종속가공 관문계라고 우리 종을 분류하고 계속 하위 카테고리에 분류해가죠. 카테고라이징이라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분류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통해서 계속 나눠가면 상세적인 부분만 하나씩 정복해감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실제로 카테고리의 단점은 카테고리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2개 이상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생물들을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게 많이 생겨서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카테고라이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은 뭐죠? 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델링은 뭐죠? 모델링 뭘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조교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있는 실물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는 대체 몇 개인 거야? 아무리 세상에 큰 데이터베이스에 있다가 한들 이 사람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럼 이 사람을 하나를 모델링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모델링 하는 거지? 추상화 도구 중에 하나가 모델링이야. 모델링 어떻게 하냐? 모델링. 모델링의 정의는 뭐냐 하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기억해야만 할 것들만 정리하면 모델링이 됩니다. 왜 그걸 기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 바로 그것들만 모으면 모델링이 돼요. 그럼 왜라는 대답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퍼포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꼴이 아니라 퍼포스인데 의도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조교를 학생으로 모델링을 하려면 학번, 이름, 성별 정도 필요하겠죠. 학년이나. 그쵸? 왜?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모델링, 학생으로 모델링 할 때는 필드 4개면 되는구나. 근데 이 중에 안 쓰는 필드가 있어. 예를 들면 성별이라는 필드는 필요 없어. 모델링에 성별이 있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바로 무식한 사람들이 모델의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모델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성별은 원래 다른 로즈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얘가 있으니까 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직들이 다 오염되겠죠. 원래 성별로 얘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성별이 들어가서 학점에도 영향을 줘버리고 등록금에도 영향을 줘버릴 거 아니야. 악용하고 싶으니까. 동점인데 누굴 위로 두지? 아, 얘가 여자니까 유리하게 하자, 불리하게 하자, 이렇게 넣어버린다는 거죠. 없어야 되는 데이터는 없어야 돼. 모델링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기억하지 말아야 돼. 걔가 있는 것도 오류예요. 없는 것도 오류지만. 응? 학번을 12자리로 받아야 될지 8자리로 받아야 될지도 그 기억해야 되는 데이터 스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Y2K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린 연도를 2자리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서 Y2K가 일어나고서 그 2바이트를 아꼈던 게 끔찍한 악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시대마다 본인들이 평가하기에 어떤 데이터가 바른지, 예를 들면 유닉스 표준시를 만들 때는 1초를 1000분의 1초로 나눈 밀리세컨드로 해서 충분히 큰 정수용을 해서 1700년 1월 1일인가? 그렇죠? 거기를 기준으로 0을 만들고서 1000분의 1초씩 더하는 숫자로 충분히 시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현재 우리 세계의 대부분 여러분 게임들하고 하면 다 나노초 쓴단 말이에요. 나노초. 밀리세컨드는 택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컴퓨터에서 복잡성을 다룰 때는 다 나노초 쓰고 있어.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이 데이트 나우를 때리면 밀리세컨드밖에 안 나오지만 퍼포먼스 나우라고 때리면 다 나노초 나온단 말이에요. 응?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에서 첫 번째 인자 들어오는 타임도 다 나노초로 들어온단 말이야. 시대에 따라서 혹은 목적에 따라서 모델링이 돼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상세한 디테일이 다 바뀝니다. 따라서 현재 모델링이 미래에 유효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모델링을 함부로 확장한 것도 안 돼. 모델은 살아있어요. 계속 바꿔줍니다. 모델링의 단점은 유지보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카테고리의 단점은 카테고리 체계가 바뀌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카테고리 여러 군데 소속될 때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어려운 점이라면 모델링은 모델 자체가 자주 바뀐다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따라서 이 모델, 즉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시저라 데이터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프로시저 프로그램들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모델링을 해야 되고 모델링을 다루는 함수들을 강력하게 바인딩 시키지 않으면 모델의 변화가 프로시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프로시저의 변화가 모델에 반영되지 않아서 둘이 어긋나서 프로그램이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프로시저 프로그램의 나쁜 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폰노이만이면 안 깨먹어. 두 개 같이 고치겠지. 우리는 깨먹는다 이거지. 소창기 왜 프로시저로 만들어졌지? 걔네 다 천재니까. 걔네들은 애니악 가지고 미사일 탄도를 계산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미친놈들이잖아. 걔네는 메모리가 1바이트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미사일 탄도 계산할 수 있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쵸? 걔네들 그게 가능한 거야. 여기다 진공관을 이 방만큼 박아놓으면 진공관에 1비트씩 표현되는 방에 다 박아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고작해야 뭐 한 32몇 될까? 되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미사일 탄도 계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계산해서 달 쏘는 것까지 다 한단 말이야, 걔네들은. 천재잖아. 수학자니까. 걔네들은 한다는 것이. 우리 못해. 우리한테는 데이터의 변화와 메소드의 변화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객체 같은 구조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라는 상태를 아예 안 쓰는 함수형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멍청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히 그룹핑이라는 거예요. 그룹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해서 묶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수학 이후에
집합을 배우게 되는데 수를 하나로 보다가 여러 개의 수를 묶은 걸 보고 나중에는 이 묶음의 수를 임의적이지 않고 뭘로? 규칙에 따라서 묶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 이후의 집합 세계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정수론인데 일단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enumerable, enum 같은 거 사용하면 집합을 만들 수가 있죠. 단일 집합들. 클래스도 말하자면 집합론을 만드는 거죠. 제가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쭉 만들면 멤버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합에 들어가게 데이터를 만드는 건 물론 배열에다 직접 넣거나 enum의 일부를 만들 수도 있지만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도 뭘 한 거다? 얘가 어떤 그룹이라고 마킹을 해준 거다. 마킹을. 그래서 단지 그룹핑만을 위해서 마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마커 인터페이스 혹은 마커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해시태그에 맛있는 먹거리라고 얘네들을 찾고 싶어.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룹핑인 거죠. 카테고라이즈도 아니고 모델링도 아니에요. 그래서 태그는 현대 정보이론에서 집합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추상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이 추상화 툴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역할을 분리하면 역할이 막 3,000개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인식을 할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애를 한 번에 분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건담 키트를 조립하려면 이 다 하나하나 부속품들이 있고 설명서대로 따라가야지 걔를 만들지 그냥 와장창하고 부품 던져주면 그거 조립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레고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도 이 많은 설명서에 하나하나 따라가야지 그 자동차가 나오지 그냥 부품 던지고는 못 만든단 말이죠. 어떻게 조립하냐? 바로 레이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레이어는 일종의 카테고라이즈에 가까워요. 카테고라이즈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레이어는. 이 레이어 분리라는 말은 제가 생각해내거나 제가 임의로 조작한 말은 아니고 마틴 파울러의 엔터프라이즈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아키텍처에 적용하는 패턴들을 설명한 책인데 이 장 1장에 보면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들고 있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바로 미 국방성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통신망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여러 가지 폭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통신망을 발주를 했어요. 그게 바로 알파넷입니다. 알파넷 설계자들은 무너지지 않는 통신망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레이어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듬성듬성 크게 분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통신이니까 전기가 흘러야겠지? 그럼 전기 흘리는 장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전기는 흐르겠지. 혹은 전기 말고 다른 걸 흘릴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빛으로 보낸다든지 사운드로 보낸다든지 아무튼 뭔가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인 장치가 있을 거야. 따라서 가장 밑바닥에는 피지컬 레이어라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 레이어는 뭘까요?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전기 신호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로 떠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부호화로 바꿔야겠어. 드라이버 레이어가 있을 거야. 드라이버 레이어는 다양한 모양들을 하나의 일관된 데이터로 바꿔주는 애가 있겠지?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층에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누구한테 보낼 건지를 처리하는 주소층이 있을 거야. 주소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으면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붙여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하나 레이어로 쌓아갔다는 거죠. 알파넷 즉 이더넷의 OSI 7 레이어가 예제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 외에 다른 예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마틴 파울러 책에는 그러한 고전적인 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좀 더 가까운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소스라는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티어, 3티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생으로 다 만들지 말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로 분리하면 서버 쪽에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와 대화하는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둘 사이에는 뭐가? 변화율이 명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마찬가지. 왜 이 세 가지 나온다? 도메인 로직, 특정 도메인에 소속되어 있는 로직과 얘를 저장하는 로직은 비즈니스상으로 굉장히 자주 분리된다. 또 프레젠테이션, 이 도메인을 잘 표현하는 로직도 굉장히 자주 분리된다. 이게 앱일 수도 있고 웹일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어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들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OSI 7 레이어가 됐든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 레이어가 됐든 레이어에는 크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계층적이에요.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유명사입니다. 아키텍처 패턴에 나오는 레이어란 말이에요. 이 레이어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는 레이어는 계층적이에요. 계층적이란 뭐냐면 층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층과 2층은 층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 둘 사이에는 호환되지 않아요. 층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어라는 방식을 사용하실 때는 층을 정확하게 나눠라. 층을 나눠라. 두 번째, 기저 레이어, 밑에 깔리는 레이어는, 즉 더 밑에 있는 레이어는 추상 레이어를 모른다. 추상 레이어를 몰라. 이걸 이용해서 나온 그 위에 사용하는 레이어를 몰라요. 이때 추상 레이어는 여러 가지 의미인데 기저 레이어를 사용하는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저 레이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OOP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저 레이어가 누굴까요? 부모 클래스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상 레이어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 레이어에서 부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자식이 부모를 아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멤버 A, 멤버 C, 멤버 D라는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낼 건데 멤버 입장에서 그런 클래스 자식이 몇 개나 달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멤버라는 부모를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기저 레이어, 추상 레이어. 레이어 안에는 다수의 역할이나 다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스턴스가 소속되게 됩니다. 이 역할이 클래스라면 클래스에 맞춰서 다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들이 많이 들어있을 테고요. 걔가 싱글톤이라면 클래스 겸 인스턴스니까 하나만 들어있겠죠. 어쨌든 레이어 안에는 레이어의 전체적인 이 레이어 가이드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이 존재하게 돼요. 뭐 OSI 7 레이어를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물리층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넷이라는 장비를 쓰기도 하고요. ADSL, DSL 장비를 쓰기도 하죠. 센이라는 장비도 씁니다. 또 광통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쓰고 와이파이도 사용하고 있죠.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다른 애들이죠. 하지만 물리층을 구성하는 레이어에 들어가는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어떤 역할도 수행하죠? 물리층이라는 역할도, 레이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죠. 이걸 만족하면 여러분들은 레이어링 구조를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 구조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들어간 게 레이어링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의 이 구조도를 아키텍처를 보시던 아키텍처라고 써있는 문서들 보면 대부분 뭘로 써있어요? 박스들 쌓여있지 않나요? 이 쌓여있는 박스들이 바로 레이어인 거예요. 같이 쌓아볼까요? 자, 기저 레이어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 위에 이 안에는 기저 레이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역할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랬죠. 기저 레이어하고 이 위에 추상 레이어를 저희가 구축하잖아요. 이 안에도 수많은 역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 레이어는 기저 레이어를 알고 있지만 기저 레이어는 추상 레이어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걸까요? 추상 레이어와 기저 레이어가 원격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스켈레터 스톱이나 RPC 같은 걸 사용하든지,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는 REST API라든지 웹 서비스 쓰든지 해서 원격지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인메모리 객체라면 시리얼라이즈 된 거, 예를 들면 여기는 로컬 스토리지인데 여기는 인메모리 객체야. 로컬 스토리지 레이어로부터 끄집어내서 제이슨 객체를 풀어가지고 제 객체를 만들어내겠죠. 시리얼라이즈를 쓴다든지, 혹은 더 밑으로 들어가면 얘가 부모 클래스고 얘가 자식 클래스야. 이러면 확장해서 사용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패턴도 나와버린단 말이야. 로컬에서는. 이쪽은 엔터프라이즈 패턴에 가깝다면 이쪽은 사실은 이러한 레이어링에 대한 패턴들이 대부분이에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디자인 패턴 보시면 항상 박스 4개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디자인 패턴을 UML로 구분한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디자인 패턴은 그림을 그리면 그냥 다 박스 4개예요. 알고 보면. 박스 4개다. 어떻게 돼 있죠? 추상층에 2개, 구상층에 2개 돼 있단 말이에요. 추상층에 2개. 다 디귿자로 통신하게 돼 있어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사실 이런 패턴들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패턴화 시킨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디자인 패턴 다 아키텍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디자인 패턴을 왜 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쓰지? 이게 바로 하나의 기저 레이어와 추상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쉽게 돼 있을까? 얘네들을 포함하는 기저 레이어와 추상 레이어 안에 다시 이런 레이어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혹은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제 보니 이게 바로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맥OS 아키텍처 그림이네. 이렇게 해서 정복해 간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레이어의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한 번에 정복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어를 나눠주고 레이어 안에서 또 다시 레이어를 나눠보고 그 안에서 또 역할 찾아보고 역할 찾는 수준은 거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키텍트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아키텍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연결해가지고 얘네들끼리 통신망을 만들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여기 선들 다 제거한 거예요. 여기도 미친 듯한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거 배우면 그림이 이 정도 나오니까 힘들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횡단감신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레이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로그 시스템이라든지. 근데 로그 시스템도 이 모양으로 생겼어. 로그4j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죠? 이쪽 레이어가 컨트롤러 뷰 MVC를 가리키는 거라면 이쪽은 또 다른 레이어인 거죠. JDBC를 감싸고 있는 레이어라든지. 미친 듯한 구조로 생겼죠, 다들. 그러니까 하나 배우면 막 이만큼씩 나오는 거죠. 큰 아키텍처를 배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스프링을 쓸까요? 이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인메모리에서 돌고 있는 소박한 게임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인메모리에서 레이어를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레이어를 나누는 눈이 필요해요. 제 바닥에는 어떤 애든지 써야 되는 함수형 유틸리티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매스 사인이나 매스 랜덤 같은 건 유틸리티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구라도 써야 되는 바닥에 깔리는 함수들. 함수와 메소드의 차이는 뭔다? 디스를 쓰냐 안 쓰냐. 디스 안 쓰는 애들 다 유틸리티로 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OOP에서는요. 이런 유틸리티에 꼭 함수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기저 인터페이스나 기저 클래스라는 것도 유틸리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의 러너블 같은 녀석. 유틸리티 위에 쌓아야죠.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아키텍처는 아직 무리니까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베이스 클래스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한 구상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이제 이 구상 클래스를 활용하는 호스트 코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게임의 실체는 어디일까요? 이 중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클래스를 설계하고 실제 클래스를 만들고 사용되고 하지만 얘네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이 클래스를 사용해야지만 게임이 되지 클래스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실체, 진짜로 일하는 애, 진짜 가치가 있는 애 물어보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작성 방식을 얘부터 짜고 얘네들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여기서 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안 쓸 것들만 잔뜩 짜게 돼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렇죠? 여기를 먼저 짜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른 강의를 할 때는 무조건 여기를 짜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 봤더니 여기에는 공통점을 모아서 얘네들을 추출해가지고 중복을 없애는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키텍처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짤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풀로 가동하셔야지 이걸 기억해서 아, 얘 때 이걸 만들었지. 그럼 드디어 내가 이걸 쓰겠네라고 기억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최대한 써보면서 아키텍처를 경험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이의 관계를 볼까요? 레이어끼리 통신하는 관계가 있었죠? 그럼 우리 레이어는 어떻게 통신하는지 봅시다. 기저 유틸리티는 당연히 함수를 제공하니까 얘는 함수 콜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관계입니다. 그렇죠? 얘는 물론 횡단감시사 관심사기 때문에 베이스 클래스만 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사각형이 이렇게 전체에 다 걸쳐 있겠죠? 뭐 편의상 했고 베이스 클래스와 구상 클래스의 관계는 상속되거나 소유되는 거겠죠? 당연히. 호스트 코드는 당연히 구상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어를 나누는데 성공하셨으면요. 여러분들은 베이스 클래스 밑에 더 많이 까시잖아요. 유틸리티 말고 뭘 까시죠? 리액트도 깔고 앵귤러도 깔고 많은 거 까시죠. 그렇죠? 유틸리티도 jQuery도 깔고 많이 깔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많이 깔고 하면 수업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 자력으로 만든 코드만 깔아놓고 할 거예요. 딱 그 도메인으로만. 베이스 클래스의 가장 기반이 되는 세 가지 클래스를 생각해 봅시다. 모델, 컨트롤러, 뷰가 있겠죠. MVC에 따라서. 모델은 아까 모델링한 거, 게임 자체를 모델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테고요. 뷰에는 그 모델을 그릴 수 있는 로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러에는 해당 뷰와 대화하거나 해당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이 한꺼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뷰가 인터랙션을 할 때 컨트롤러한테 위임하는데요. 우리는 컨트롤러한테 뷰의 책임을 위임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뷰가 컨트롤러한테 그냥 위임하면 뷰에 어떤 코드가 들어올까요? 아니, 컨트롤러에 어떤 코드가 들어올까요? 뷰에 사정이 들어와 버려요. 대표적으로 뷰에 있는 인터랙션은 대표적으로 뭐죠? 돔에 있는 이벤트 리스너인데 컨트롤러에 뭐가 들어온다? 뷰에 애드 이벤트 리스너 같은 돔 지식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역할 분리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네이티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티브 분리를 못해요. 그냥 MVC에서는.
그래서 MVC 패턴을 날로 쓰면 컨트롤러가 반드시 특정 뷰와 강력한 바인딩을 이루어서 뷰를 교체할 수 없게 됩니다. 스프링 MVC를 생각해볼까요? 뷰가 반드시 특정 뷰로 확정 짓고 간단 말이야. 설정에서 우리가 JD를 쓸 거야, 뭐 JSP를 쓸 거 확정 짓고 하죠. 강력하게 바인딩 된단 말이야, 둘이서. 그렇죠? 이 강력한 바인딩을 풀려면 컨트롤러한테는 순수한 데이터 관련된 요청만 시켜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인터랙션은 뷰가 일단 다 가져가야 돼요. 나중에는 이쪽으로 넘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넘기려면 다른 패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MVP나 MVVM 같은 거 쓰면 되거든요. 다른 패턴들 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뷰 쪽에서 인터랙션 1차 처리를 할 거다. 리스너 같은 거. 이쪽에는 순수한 데이터만 보낼 거야. 구상 클래스는 구상 모델, 구상 컨트롤러, 구상 뷰라고 볼 수 있겠죠.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겠지. 호스트 코드는 일반적으로는 구상 컨트롤러만 생성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제왕전 컨트롤러 시스템에서는 컨트롤러가 알아서 모델도 만들어주고 컨트롤러가 알아서 뷰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게임이 바로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실제 모델은 어디에 있죠? 게임에 있는 하나하나 블럭이 모델들이죠. 진짜 데이터는 여기 타입이 뭔지 얘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이라는 컨트롤러 하나만 있으면 그린은 따로 두고 있으면 되니까 컨트롤러를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컨트롤러 하나만 두면 돼요. 굳이 만들 필요 없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모델들을 소유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게임이 여러 개의 블록을 소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블록마다의 데이터를 바꿔갈 텐데 뷰하고 인터랙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뷰와 컨트롤러가 직접 대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뷰만의 그 지식, 네이티브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러가 뷰와랑 대화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지식을 다 알아야지만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버퍼를 하나 둬요. 메시지라는. 그래서 컨트롤러는 메시지만 바라보고 있고 뷰도 메시지만 바라보고 메시지로만 통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컨트롤도 인메모리 객체를 바라보고 뷰도 인메모리 객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메시지라는 매개체를 줍니다. 그래서 얘가 중립적인 애이자 인메모리 객체예요. 네이티브 지식이 전혀 없어요, 얘한테. 그럼 우리는 컨트롤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모델과 매핑을 시켜야 되고요. 뷰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네이티브 객체와 매핑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메시지 객체가 나오고, 뷰도 거대한 뷰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컨트롤러가 모든 블록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지가 안 갖고 있고 각각의 모델한테 분화시킨 것처럼 여기도 뷰가 직접 자기가 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서브뷰한테 나눠줍니다. 셀마다의 그림 그리는 책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될 거는 구상 서브뷰와 구상 모델을 만들게 돼요. 구상 모델 저희가 안 만들 거고요. 서브뷰의 구상 서브뷰하고 뷰의 구상 뷰를 만들 거예요. 모델은 저희가 서브 모델이 아직은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폭탄 같은 거 안 만들거든요. 따라서 모든 블럭들은 다 똑같은 타입이란 말이야. 일반 타일들이기 때문에 현재 모델을 구상 모델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나중에는 이 모델이 분화돼서 뭘로 바뀐다? 폭탄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줄 지우기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컬럼 지우기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냥 효과 모델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은 일반 블럭 모델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구상 블럭은 아직 필요 없죠. 그에 비해서 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는 테이블한테 프로시저 다 처리했죠. 여러분들 TRT 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시저가 다 처리했잖아요. 지금은 얘는 테이블을 감싼 DIV를 거대한 섹션을 하나 감싼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하나하나가 DI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추상치인 거죠. 그래서 구상 서브뷰는 DIV가 될 거고 구상 뷰는 섹션 뷰가 될 거예요. 그 둘 사이로 얘가 얘를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관계들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베이스 클래스까지는 전부 다 뭐다? 인메모리 객체입니다. 여기에는요 네이티브 지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레이어를 분리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얘네들만 구상 클래스만 네이티브 지식을 갖게 돼요. 네이티브 지식은 횡으로도 분리하지만 종으로도 분리하는데 종으로 분리한 게 바로 레이어링이었죠. 저희가 구상 클래스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레이어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네이티브 지식을 갖게 하고 여기에는 순수한 인메모리 객체만 두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메모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고 실제 네이티브의 지식은 2층에서 처리할 거예요. 네이티브와 인메모리를 나누는 레이어로서 베이스 클래스 레이어와 구상 클래스 레이어를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왜 굳이 레이어라고 부르지? 여기에 어떤 클래스의 구상 클래스를 만들어도 이쪽에 네이티브 지식이 들어오고 여기에 인메모리 객체만 있을 거니까. 이게 바로 레이어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겠죠. 여기에는 순수한 인메모리 객체만 있고 네이티브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이쪽 레이어에 들어올 거고.